그날 밤 송도의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희는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 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막혔고 눈앞의 조명은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졌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장태호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내라 불러준 적 없는 사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만은 이 차갑고 외로운 결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태호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다희는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창백하게 질린 입술, 배를 감싸쥔 자세까지.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반대편에서 문채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태호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다. 태호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인을 볼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초조함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다. 다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나도 아파요. 잠깐만. 그러나 태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다인의 곁을 지나쳐 채린에게 달려갔다. 젖은 어깨가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다인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호는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아파? 병원부터 가자. 그 순간 다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위험한 순간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가 뱃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다희는 차가운 빗속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백다희는 자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의 번화한 한옥마을 안쪽도 화려한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다. 전주에서 조금 벗어난 완주의 조용한 마을. 오래된 단층집들이 낮은 담장 뒤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었다. 봄이면 밭둑의 냉이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낡은 창문 사이로 매미 소리가 가득 들어왔다. 다희는 그곳에서 아버지 백상길과 단둘이 살았다. 상길은 젊은 시절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했지만 세상은 늘 성실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그는 동네 수선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았다. 다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곁에서 실밥을 줍고 단추를 고르고 바늘귀에 실을 꿰며 자랐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그녀는 오래된 재봉틀 옆에 앉아 바짓단을 접었다. 하지만 다희는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었다. 새 옷을 사지 못하면 헌 옷을 고쳐 입으면 됐고 외식을 못하면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됐다. 다만 아버지가 밤마다 숨죽여 기침을 할 때, 약값 때문에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볼 때 그녀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길은 다인을 마주 앉혀놓고 오래 침묵했다. 저녁상에는 식은 콩나물국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다인은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라면 밥을 먹으며 오늘 수선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이야기했을 사람이 그날은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다인아. 상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았다.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상길은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밥상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장씨 집안에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 아버지가 크게 도움을 받은 분이 있어. 그분이 지금은 아주 큰 호텔을 운영하는 집안 어른이 되셨다. 다희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요, 그 집에서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셨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다희는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길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고 너무 슬펐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가요? 저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상길은 고개를 숙였다. 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릴 거다. 하지만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다. 네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내 등록금도 빌려주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등록금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저 그렇게 살기 싫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제가 일해서 벌면 돼요. 수선집 일도 더 할 수 있고 밤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상길은 딸의 눈물을 보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미웠다. 하지만 이미 빚은 쌓여 있었고 병원비와 생활비,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장씨 집안 어른은 오래전 상길이 큰 사고에서 자신을 구해준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보답이라는 말로 시작된 제안은 어느새 다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상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 인생을 흥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그런데 다인아,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나처럼 늙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 네가 바느질만 하다가 손가락 마디가 굳어가는 걸 보면 아버지는 숨을 못 쉬겠다. 다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 많은 집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요?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요? 그 집에서 저를 무시하면요? 상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다인에게는 더 아팠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다인은 이불 속에서 오래 울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미웠고 더 아팠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며칠 동안 부녀 사이에는 말이 거의 오가지 않았다. 상길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다희는 방 안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바늘은 천위를 제대로 지나가지 못했다. 창밖으로 아버지가 마당의 낡은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 등은 언제나 보다 작아 보였다. 다희는 그 등을 보며 결국 무너졌다. 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을 때 상길은 놀란 듯 돌아보았다. 다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저 만나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상길의 눈가가 흔들렸다. 다인아, 결혼을 해도 저는 대학에 갈 거예요. 그 집 돈을 그냥 받지 않을 거예요. 빌린 돈은 제가 갚을 거고 절대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꾸 미안해하면 제가 더 힘들어요. 상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다희는 아버지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기 자신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며칠 뒤 다희는 아버지와 함께 인천으로 향했다. 고속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밭과 낮은 지붕들이 멀어졌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꼭 쥐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 오래된 바느질 도구,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넣어준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 돈은 많지 않았지만 다희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져 차마 꺼내보지 못했다. 송도에 도착했을 때
다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넓은 도로 옆으로 유리 건물들이 반짝였고 높은 아파트와 호텔들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다. 바람은 바다 냄새를 조금 머금고 있었지만 고향의 흙냄새와는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이 넓고 깨끗하고 차가웠다. 장씨 집안의 별장은 호텔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차가 철문 앞에 멈추자 다인은 숨을 삼켰다. 담장 안쪽에는 잘 가꾼 정원과 작은 소나무, 흰 자갈길이 보였다. 집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위압감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내려다보는데 익숙한 집 같았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장태호의 어머니 오미경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한복 저고리를 현대식으로 고쳐 입은 듯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다인 양 맞죠? 사진보다 훨씬 곱네. 다인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백다인입니다. 미경은 다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아버님도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고요했다. 거실 한쪽에는 도자기와 오래된 족자가 있었고 커다란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다인은 소파에 앉아도 되는지조차 몰라 한동안 서 있었다. 미경이 웃으며 앉으라고 권하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장태호의 아버지 장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은퇴를 앞둔 회장이라고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자세는 곧았다. 도윤은 상기를 보자 오래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반가워했다. 백 선생,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때 일은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송도의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 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막혔고 눈앞의 조명은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졌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장태호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내라 불러준 적 없는 사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만은 이 차갑고 외로운 결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태호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다인은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창백하게 질린 입술, 배를 감싸쥔 자세까지.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반대편에서 문채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태호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다. 태호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인을 볼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초조함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다. 다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나도 아파요. 잠깐만. 그러나 태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다인의 곁을 지나쳐 채린에게 달려갔다. 젖은 어깨가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다인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호는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아파? 병원부터 가자. 그 순간 다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위험한 순간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가 뱃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다인은 차가운 빗속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백다인은 자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의 번화한 한옥마을 안쪽도 화려한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다. 전주에서 조금 벗어난 완주의 조용한 마을. 오래된 단층집들이 낮은 담장 뒤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었다. 봄이면 밭둑의 냉이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낡은 창문 사이로 매미 소리가 가득 들어왔다. 다희는 그곳에서 아버지 백상길과 단둘이 살았다. 상길은 젊은 시절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했지만 세상은 늘 성실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그는 동네 수선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았다. 다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곁에서 실밥을 줍고 단추를 고르고 바늘귀에 실을 꿰며 자랐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그녀는 오래된 재봉틀 옆에 앉아 바짓단을 접었다. 하지만 다희는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었다. 새 옷을 사지 못하면 헌 옷을 고쳐 입으면 됐고 외식을 못하면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됐다. 다만 아버지가 밤마다 숨죽여 기침을 할 때, 약값 때문에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볼 때 그녀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길은 다인을 마주 앉혀놓고 오래 침묵했다. 저녁상에는 식은 콩나물국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다인은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라면 밥을 먹으며 오늘 수선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이야기했을 사람이 그날은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다인아. 상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았다.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상길은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밥상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장씨 집안에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 아버지가 크게 도움을 받은 분이 있어. 그분이 지금은 아주 큰 호텔을 운영하는 집안 어른이 되셨다. 다희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요, 그 집에서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셨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다희는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길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고 너무 슬펐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가요? 저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상길은 고개를 숙였다. 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릴 거다. 하지만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다. 네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내 등록금도 빌려주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등록금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저 그렇게 살기 싫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제가 일해서 벌면 돼요. 수선집 일도 더 할 수 있고 밤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상길은 딸의 눈물을 보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미웠다. 하지만 이미 빚은 쌓여 있었고 병원비와 생활비,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장씨 집안 어른은 오래전 상길이 큰 사고에서 자신을 구해준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보답이라는 말로 시작된 제안은 어느새 다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상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 인생을 흥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그런데 다인아,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나처럼 늙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 네가 바느질만 하다가 손가락 마디가 굳어가는 걸 보면 아버지는 숨을 못 쉬겠다. 다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 많은 집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요?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요? 그 집에서 저를 무시하면요? 상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다인에게는 더 아팠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다인은 이불 속에서 오래 울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미웠고 더 아팠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며칠 동안 부녀 사이에는 말이 거의 오가지 않았다. 상길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다희는 방 안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바늘은 천위를 제대로 지나가지 못했다. 창밖으로 아버지가 마당의 낡은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 등은 언제나 보다 작아 보였다. 다희는 그 등을 보며 결국 무너졌다. 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을 때 상길은 놀란 듯 돌아보았다. 다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저 만나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상길의 눈가가 흔들렸다. 다인아, 결혼을 해도 저는 대학에 갈 거예요. 그 집 돈을 그냥 받지 않을 거예요. 빌린 돈은 제가 갚을 거고 절대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꾸 미안해하면 제가 더 힘들어요. 상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다희는 아버지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기 자신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며칠 뒤 다희는 아버지와 함께 인천으로 향했다. 고속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밭과 낮은 지붕들이 멀어졌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꼭 쥐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 오래된 바느질 도구,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넣어준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 돈은 많지 않았지만 다희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져 차마 꺼내보지 못했다. 송도에 도착했을 때 다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넓은 도로 옆으로 유리 건물들이 반짝였고 높은 아파트와 호텔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다. 바람은 바다 냄새를 조금 머금고 있었지만 고향의 흙냄새와는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이 넓고 깨끗하고 차가웠다. 장씨 집안의 별장은 호텔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차가 철문 앞에 멈추자 다희는 숨을 삼켰다. 담장 안쪽에는 잘 가꾼 정원과 작은 소나무, 흰 자갈길이 보였다. 집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위압감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내려다보는데 익숙한 집 같았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장태호의 어머니 오미경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한복 저고리를 현대식으로 고쳐 입은 듯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다인 양 맞죠? 사진보다 훨씬 곱네. 다인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백다인입니다. 미경은 다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아버님도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고요했다. 거실 한쪽에는 도자기와 오래된 족자가 있었고 커다란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다희는 소파에 앉아도 되는지조차 몰라 한동안 서 있었다. 미경이 웃으며 앉으라고 권하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장태호. 그날 밤 송도의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희는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 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막혔고 눈앞의 조명은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졌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장태호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내라 불러준 적 없는 사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만은 이 차갑고 외로운 결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태호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다희는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창백하게 질린 입술, 배를 감싸쥔 자세까지.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반대편에서 문채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태호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다. 태호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인을 볼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초조함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다. 다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나도 아파요. 잠깐만. 그러나 태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다인의 곁을 지나쳐 채린에게 달려갔다. 젖은 어깨가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다인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호는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아파? 병원부터 가자. 그 순간 다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위험한 순간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가 뱃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다인은 차가운 빛 속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백다인은 자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의 번화한 한옥마을 안쪽도 화려한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다. 전주에서 조금 벗어난 완주의 조용한 마을. 오래된 단층집들이 낮은 담장 뒤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었다. 봄이면 밭둑의 냉이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낡은 창문 사이로 매미 소리가 가득 들어왔다. 다인은 그곳에서 아버지 백상길과 단둘이 살았다. 상길은 젊은 시절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했지만 세상은 늘 성실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그는 동네 수선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았다. 다인은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곁에서 실밥을 줍고 단추를 고르고 바늘귀에 실을 꿰며 자랐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그녀는 오래된 재봉틀 옆에 앉아 바짓단을 접었다. 하지만 다인은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었다. 새 옷을 사지 못하면 헌 옷을 고쳐 입으면 됐고 외식을 못하면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됐다. 다만 아버지가 밤마다 숨죽여 기침을 할 때, 약값 때문에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볼 때 그녀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길은 다인을 마주 앉혀놓고 오래 침묵했다. 저녁상에는 식은 콩나물국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다인은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라면 밥을 먹으며 오늘 수선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이야기했을 사람이 그날은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 그날 밤 송도에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 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막혔고 눈앞의 조명은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졌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장태호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내라 불러준 적 없는 사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만은 이 차갑고 외로운 결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태호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다인은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창백하게 질린 입술, 배를 감싸쥔 자세까지.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반대편에서 문채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태호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다. 태호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인을 볼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초조함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다. 다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나도 아파요. 잠깐만. 그러나 태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다인의 곁을 지나쳐 채린에게 달려갔다. 젖은 어깨가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다인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호는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아파? 병원부터 가자. 그 순간 다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위험한 순간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가 뱃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다인은 차가운 빗속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백다인은 자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의 번화한 한옥마을 안쪽도 화려한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다. 전주에서 조금 벗어난 완주의 조용한 마을. 오래된 단층집들이 낮은 담장 뒤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었다. 봄이면 밭둑의 냉이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낡은 창문 사이로 매미 소리가 가득 들어왔다. 다인은 그곳에서 아버지 백상길과 단둘이 살았다. 상길은 젊은 시절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했지만 세상은 늘 성실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그는 동네 수선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았다. 다인은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곁에서 실밥을 줍고 단추를 고르고 바늘귀에 실을 꿰며 자랐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그녀는 오래된 재봉틀 옆에 앉아 바짓단을 접었다. 하지만 다인은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었다. 새 옷을 사지 못하면 헌 옷을 고쳐 입으면 됐고 외식을 못하면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됐다. 다만 아버지가 밤마다 숨죽여 기침을 할 때, 약값 때문에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볼 때 그녀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길은 다인을 마주 앉혀놓고 오래 침묵했다. 저녁상에는 식은 콩나물국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다인은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라면 밥을 먹으며 오늘 수선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이야기했을 사람이 그날은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다인아, 상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았다.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상길은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밥상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장씨 집안에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 아버지가 크게 도움을 받은 분이 있어. 그분이 지금은 아주 큰 호텔을 운영하는 집안 어른이 되셨다. 다인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요, 그 집에서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셨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다인은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길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고 너무 슬펐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가요? 저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상길은 고개를 숙였다. 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릴 거다. 하지만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다. 네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내 등록금도 빌려주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등록금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저 그렇게 살기 싫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제가 일해서 벌면 돼요. 수선집 일도 더 할 수 있고 밤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상길은 딸의 눈물을 보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미웠다. 하지만 이미 빚은 쌓여 있었고
병원비와 생활비,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장씨 집안 어른은 오래전 상길이 큰 사고에서 자신을 구해준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보답이라는 말로 시작된 제안은 어느새 다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상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 인생을 흥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그런데 다인아,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나처럼 늙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 네가 바느질만 하다가 손가락 마디가 굳어가는 걸 보면 아버지는 숨을 못 쉬겠다. 다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 많은 집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요?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요? 그 집에서 저를 무시하면요? 상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다인에게는 더 아팠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다인은 이불 속에서 오래 울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미웠고 더 아팠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며칠 동안 부녀 사이에는 말이 거의 오가지 않았다. 상길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다인은 방 안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바늘은 천위를 제대로 지나가지 못했다. 창밖으로 아버지가 마당의 낡은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 등은 언제나 보다 작아 보였다. 다인은 그 등을 보며 결국 무너졌다. 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을 때 상길은 놀란 듯 돌아보았다. 다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저 만나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상길의 눈가가 흔들렸다. 다인아, 결혼을 해도 저는 대학에 갈 거예요. 그 집 돈을 그냥 받지 않을 거예요. 빌린 돈은 제가 갚을 거고 절대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꾸 미안해하면 제가 더 힘들어요. 상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다인은 아버지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기 자신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며칠 뒤 다인은 아버지와 함께 인천으로 향했다. 고속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밭과 낮은 지붕들이 멀어졌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꼭 쥐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 오래된 바느질 도구,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넣어준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 돈은 많지 않았지만 다인은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져 차마 꺼내보지 못했다. 송도에 도착했을 때 다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넓은 도로 옆으로 유리 건물들이 반짝였고 높은 아파트와 호텔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다. 바람은 바다 냄새를 조금 머금고 있었지만 고향의 흙냄새와는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이 넓고 깨끗하고 차가웠다. 장씨 집안의 별장은 호텔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차가 철문 앞에 멈추자 다인은 숨을 삼켰다. 담장 안쪽에는 잘 가꾼 정원과 작은 소나무, 흰 자갈길이 보였다. 집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위압감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내려다보는데 익숙한 집 같았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장태호의 어머니 오미경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한복 저고리를 현대식으로 고쳐 입은 듯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다인 양 맞죠? 사진보다 훨씬 곱네. 다인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백다인입니다. 미경은 다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아버님도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고요했다. 거실 한쪽에는 도자기와 오래된 족자가 있었고 커다란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다인은 소파에 앉아도 되는지조차 몰라 한동안 서 있었다. 미경이 웃으며 앉으라고 권하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장태호의 아버지 장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은퇴를 앞둔 회장이라고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자세는 곧았다. 도윤은 상기를 보자 오래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반가워했다. 백 선생,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때 일은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상길은 당황해 손사래를 쳤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도윤은 천천히 다인을 바라보았다. 따님이 참 반듯하게 자랐군요. 눈빛이 좋습니다. 다인은 칭찬을 들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른들 사이의 은혜와 보답이라는 말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도 예의 없이 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빌린 것으로 생각하고 꼭 갚겠습니다. 저는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미경과 도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경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호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요즘 그런 말을 하는 아이가 흔치 않은데 다인 양은 참 단단하네요. 도윤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듭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건 화려한 며느리가 아니라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다인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장태호. 장씨 집안의 외아들이자 송도에 있는 호텔의 후계자. 사진 속 그는 잘생겼지만 차가워 보였다. 다인은 아침부터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그 얼굴을 떠올렸다. 혹시 무뚝뚝해도 좋은 사람일지 모른다고 어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예의는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태호는 오지 않았다. 점심이 지나고 차가 한 번 더 나오고 상길이 잠시 객실에서 쉬기로 한 뒤에도 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미경은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도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호텔 일이 바쁜 모양입니다. 미경은 다인에게 미안한 듯 말했다. 태호가 요즘 새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은 꼭 오겠다고 했는데. 다인은 애써 웃었다. 괜찮습니다. 일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점점 무거워졌다. 결혼할 사람을 만나는 자리였다.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다는 건 그가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다인은 답답한 마음에 잠시 정원을 봐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미경은 흔쾌히 허락했다. 정원에는 작은 연못과 낮은 소나무, 계절꽃들이 정갈하게 심어져 있었다. 다인은 꽃을 좋아했다. 고향집 마당에도 오래된 봉숭아와 국화가 있었지만 이곳의 꽃들은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 완벽하게 정리된 모습이었다. 아름다웠지만 어쩐지 숨이 막혔다. 다인은 꽃잎 하나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자신도 이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듬어지고 정해진 자리에 놓이고 마음대로 흔들릴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 그때 철문 쪽에서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다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키가 큰 남자가 내렸다. 회색 코트 안에 짙은 그날 밤 송도의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 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막혔고 눈앞의 조명은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졌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장태호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내라 불러준 적 없는 사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만은 이 차갑고 외로운 결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태호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다인은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창백하게 질린 입술, 배를 감싸쥔 자세까지.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반대편에서 문채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태호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다. 태호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인을 볼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초조함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다. 다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나도 아파요. 잠깐만. 그러나 태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다인의 곁을 지나쳐 채린에게 달려갔다. 젖은 어깨가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다인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호는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아파? 병원부터 가자. 그 순간 다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위험한 순간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가 뱃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다인은 차가운 빗속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백다인은 자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의 번화한 한옥마을 안쪽도 화려한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다. 전주에서 조금 벗어난 완주의 조용한 마을. 오래된 단층집들이 낮은 담장 뒤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었다. 봄이면 밭둑의 냉이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낡은 창문 사이로 매미 소리가 가득 들어왔다. 다인은 그곳에서 아버지 백상길과 단둘이 살았다. 상길은 젊은 시절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했지만 세상은 늘 성실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그는 동네 수선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았다. 다인은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곁에서 실밥을 줍고 단추를 고르고 바늘귀에 실을 꿰며 자랐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그녀는 오래된 재봉틀 옆에 앉아 바짓단을 접었다. 하지만 다인은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었다. 새 옷을 사지 못하면 헌 옷을 고쳐 입으면 됐고 외식을 못하면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됐다. 다만 아버지가 밤마다 숨죽여 기침을 할 때, 약값 때문에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볼 때 그녀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길은 다인을 마주 앉혀놓고 오래 침묵했다. 저녁상에는 식은 콩나물국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다인은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라면 밥을 먹으며 오늘 수선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이야기했을 사람이 그날은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다인아, 상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았다.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상길은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밥상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장씨 집안에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 아버지가 크게 도움을 받은 분이 있어. 그분이 지금은 아주 큰 호텔을 운영하는 집안 어른이 되셨다. 다인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요, 그 집에서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셨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다인은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날 밤 송도의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막혔고 눈앞의 조명은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졌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장태호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내라 불러준 적 없는 사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만은 이 차갑고 외로운 결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태호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다인은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창백하게 질린 입술, 배를 감싸쥔 자세까지.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반대편에서 문채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태호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다. 태호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인을 볼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초조함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다. 다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나도 아파요. 잠깐만. 그러나 태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다인의 곁을 지나쳐 채린에게 달려갔다. 젖은 어깨가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다인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호는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아파? 병원부터 가자. 그 순간 다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위험한 순간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가 뱃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다인은 차가운 빗속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백다희는 자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의 번화한 한옥마을 안쪽도 화려한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다. 전주에서 조금 벗어난 완주의 조용한 마을. 오래된 단층집들이 낮은 담장 뒤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었다. 봄이면 밭둑의 냉이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낡은 창문 사이로 매미 소리가 가득 들어왔다. 다희는 그곳에서 아버지 백상길과 단둘이 살았다. 상길은 젊은 시절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했지만 세상은 늘 성실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그는 동네 수선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았다. 다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곁에서 실밥을 줍고 단추를 고르고 바늘귀에 실을 꿰며 자랐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그녀는 오래된 재봉틀 옆에 앉아 바짓단을 접었다. 하지만 다희는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었다. 새 옷을 사지 못하면 헌 옷을 고쳐 입으면 됐고 외식을 못하면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됐다. 다만 아버지가 밤마다 숨죽여 기침을 할 때, 약값 때문에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볼 때 그녀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길은 다인을 마주 앉혀놓고 오래 침묵했다. 저녁상에는 식은 콩나물국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다인은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라면 밥을 먹으며 오늘 수선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이야기했을 사람이 그날은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다인아. 상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았다.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상길은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밥상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장씨 집안에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 아버지가 크게 도움을 받은 분이 있어. 그분이 지금은 아주 큰 호텔을 운영하는 집안 어른이 되셨다. 다인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요, 그 집에서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셨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다인은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길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고 너무 슬펐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가요? 저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상길은 고개를 숙였다. 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릴 거다. 하지만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다. 네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내 등록금도 빌려주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등록금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저 그렇게 살기 싫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제가 일해서 벌면 돼요. 수선집 일도 더 할 수 있고 밤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상길은 딸의 눈물을 보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미웠다. 하지만 이미 빚은 쌓여 있었고 병원비와 생활비,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장씨 집안 어른은 오래전 상길이 큰 사고에서 자신을 구해준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보답이라는 말로 시작된 제안은 어느새 다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상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 인생을 흥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그런데 다인아,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나처럼 늙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 네가 바느질만 하다가 손가락 마디가 굳어가는 걸 보면 아버지는 숨을 못 쉬겠다. 다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 많은 집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요?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요? 그 집에서 저를 무시하면요? 상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다인에게는 더 아팠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다인은 이불 속에서 오래 울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미웠고 더 아팠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며칠 동안 부녀 사이에는 말이 거의 오가지 않았다. 상길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다인은 방 안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바늘은 천위를 제대로 지나가지 못했다. 창밖으로 아버지가 마당의 낡은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 등은 언제나 보다 작아 보였다. 다인은 그 등을 보며 결국 무너졌다. 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을 때 상길은 놀란 듯 돌아보았다. 다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저 만나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상길의 눈가가 흔들렸다. 다인아, 결혼을 해도 저는 대학에 갈 거예요. 그 집 돈을 그냥 받지 않을 거예요. 빌린 돈은 제가 갚을 거고, 그날 밤, 송도에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 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막혔고 눈앞의 조명은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졌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장태호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내라 불러준 적 없는 사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만은 이 차갑고 외로운 결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태호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다인은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창백하게 질린 입술, 배를 감싸쥔 자세까지.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반대편에서 문채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태호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다. 태호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인을 볼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초조함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다. 다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나도 아파요. 잠깐만. 그러나 태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다인의 곁을 지나쳐 채린에게 달려갔다. 젖은 어깨가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다인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호는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아파? 병원부터 가자. 그 순간 다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위험한 순간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가 뱃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다인은 차가운 빗속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백다인은 자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의 번화한 한옥마을 안쪽도 화려한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다. 전주에서 조금 벗어난 완주의 조용한 마을. 오래된 단층집들이 낮은 담장 뒤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었다. 봄이면 밭둑의 냉이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낡은 창문 사이로 매미 소리가 가득 들어왔다. 다인은 그곳에서 아버지 백상길과 단둘이 살았다. 상길은 젊은 시절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했지만 세상은 늘 성실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그는 동네 수선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았다. 다인은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곁에서 실밥을 줍고 단추를 고르고 바늘귀에 실을 꿰며 자랐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그녀는 오래된 재봉틀 옆에 앉아 바짓단을 접었다. 하지만 다인은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었다. 새 옷을 사지 못하면 헌 옷을 고쳐 입으면 됐고 외식을 못하면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됐다. 다만 아버지가 밤마다 숨죽여 기침을 할 때, 약값 때문에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볼 때 그녀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길은 다인을 마주 앉혀놓고 오래 침묵했다. 저녁상에는 식은 콩나물국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다인은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라면 밥을 먹으며 오늘 수선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이야기했을 사람이 그날은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다인아. 상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았다.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상길은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밥상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장씨 집안에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 아버지가 크게 도움을 받은 분이 있어. 그분이 지금은 아주 큰 호텔을 운영하는 집안 어른이 되셨다. 다인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요, 그 집에서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셨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다인은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길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고 너무 슬펐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가요? 저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상길은 고개를 숙였다. 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릴 거다. 하지만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다. 네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내 등록금도 빌려주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등록금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저 그렇게 살기 싫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제가 일해서 벌면 돼요. 수선집 일도 더 할 수 있고 밤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그날 밤 송도에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 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막혔고 눈앞의 조명은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졌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장태호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내라 불러준 적 없는 사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만은 이 차갑고 외로운 결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태호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다인은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창백하게 질린 입술, 배를 감싸쥔 자세까지.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반대편에서 문채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태호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다. 태호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인을 볼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초조함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다. 다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나도 아파요. 잠깐만. 그러나 태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다인의 곁을 지나쳐 채린에게 달려갔다. 젖은 어깨가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다인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호는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아파? 병원부터 가자. 그 순간 다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위험한 순간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가 뱃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다인은 차가운 빗속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백다희는 자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의 번화한 한옥마을 안쪽도 화려한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다. 전주에서 조금 벗어난 완주의 조용한 마을. 오래된 단층집들이 낮은 담장 뒤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었다. 봄이면 밭둑의 냉이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낡은 창문 사이로 매미 소리가 가득 들어왔다. 다희는 그곳에서 아버지 백상길과 단둘이 살았다. 상길은 젊은 시절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했지만 세상은 늘 성실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그는 동네 수선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았다. 다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곁에서 실밥을 줍고 단추를 고르고 바늘귀에 실을 꿰며 자랐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그녀는 오래된 재봉틀 옆에 앉아 바짓단을 접었다. 하지만 다희는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었다. 새 옷을 사지 못하면 헌 옷을 고쳐 입으면 됐고 외식을 못하면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됐다. 다만 아버지가 밤마다 숨죽여 기침을 할 때, 약값 때문에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볼 때 그녀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길은 다인을 마주 앉혀놓고 오래 침묵했다. 저녁상에는 식은 콩나물국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다인은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라면 밥을 먹으며 오늘 수선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이야기했을 사람이 그날은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다인아. 상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았다.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상길은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밥상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장씨 집안에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 아버지가 크게 도움을 받은 분이 있어. 그분이 지금은 아주 큰 호텔을 운영하는 집안 어른이 되셨다. 다인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요. 그 집에서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셨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다인은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길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고 너무 슬펐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가요? 저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상길은 고개를 숙였다. 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릴 거다. 하지만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다. 네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내 등록금도 빌려주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등록금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저 그렇게 살기 싫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제가 일해서 벌면 돼요. 수선집 일도 더 할 수 있고 밤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상길은 딸의 눈물을 보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미웠다. 하지만 이미 빚은 쌓여 있었고 병원비와 생활비,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장씨 집안 어른은 오래전 상길이 큰 사고에서 자신을 구해준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보답이라는 말로 시작된 제안은 어느새 다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상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 인생을 흥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그런데 다인아,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나처럼 늙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 네가 바느질만 하다가 손가락 마디가 굳어가는 걸 보면 아버지는 숨을 못 쉬겠다. 다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 많은 집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요?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요? 그 집에서 저를 무시하면요? 상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다인에게는 더 아팠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 그날 밤 송도에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 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막혔고 눈앞의 조명은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졌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장태호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내라 불러준 적 없는 사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만은 이 차갑고 외로운 결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태호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다인은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창백하게 질린 입술, 배를 감싸쥔 자세까지.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반대편에서 문채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태호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다. 태호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인을 볼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초조함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다. 다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나도 아파요. 잠깐만. 그러나 태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다인의 곁을 지나쳐 채린에게 달려갔다. 젖은 어깨가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다인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호는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아파? 병원부터 가자. 그 순간 다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위험한 순간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가 뱃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다인은 차가운 빗속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백다희는 자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의 번화한 한옥마을 안쪽도 화려한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다. 전주에서 조금 벗어난 완주의 조용한 마을. 오래된 단층집들이 낮은 담장 뒤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었다. 봄이면 밭둑의 냉이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낡은 창문 사이로 그날 밤 송도의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희는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 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막혔고 눈앞의 조명은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졌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장태호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내라 불러준 적 없는 사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만은 이 차갑고 외로운 결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태호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다희는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창백하게 질린 입술, 배를 감싸쥔 자세까지.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반대편에서 문채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태호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다. 태호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인을 볼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초조함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다. 다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나도 아파요. 잠깐만. 그러나 태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다인의 곁을 지나쳐 채린에게 달려갔다. 젖은 어깨가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다인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호는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아파? 병원부터 가자. 그 순간 다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위험한 순간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가 뱃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다인은 차가운 빗속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백다희는 자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의 번화한 한옥마을 안쪽도 화려한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다. 전주에서 조금 벗어난 완주의 조용한 마을. 오래된 단층집들이 낮은 담장 뒤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었다. 봄이면 밭둑의 냉이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낡은 창문 사이로 매미 소리가 가득 들어왔다. 다희는 그곳에서 아버지 백상길과 단둘이 살았다. 상길은 젊은 시절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했지만 세상은 늘 성실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그는 동네 수선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았다. 다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곁에서 실밥을 줍고 단추를 고르고 바늘귀에 실을 꿰며 자랐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그녀는 오래된 재봉틀 옆에 앉아 바짓단을 접었다. 하지만 다희는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었다. 새 옷을 사지 못하면 헌 옷을 고쳐 입으면 됐고 외식을 못하면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됐다. 다만 아버지가 밤마다 숨죽여 기침을 할 때, 약값 때문에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볼 때 그녀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길은 다인을 마주 앉혀놓고 오래 침묵했다. 저녁상에는
식은 콩나물국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다인은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라면 밥을 먹으며 오늘 수선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이야기했을 사람이 그날은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다인아, 상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았다.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상길은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밥상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장씨 집안에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 아버지가 크게 도움을 받은 분이 있어. 그분이 지금은 아주 큰 호텔을 운영하는 집안 어른이 되셨다. 다인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요, 그 집에서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셨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다인은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길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고 너무 슬펐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가요? 저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상길은 고개를 숙였다. 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릴 거다. 하지만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다. 네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내 등록금도 빌려주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등록금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저 그렇게 살기 싫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제가 일해서 벌면 돼요. 수선집 일도 더 할 수 있고 밤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상길은 딸의 눈물을 보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미웠다. 하지만 이미 빚은 쌓여 있었고 병원비와 생활비,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장씨 집안 어른은 오래전 상길이 큰 사고에서 자신을 구해준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보답이라는 말로 시작된 제안은 어느새 다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상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 인생을 흥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그런데 다인아,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나처럼 늙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 네가 바느질만 하다가 손가락 마디가 굳어가는 걸 보면 아버지는 숨을 못 쉬겠다. 다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 많은 집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요?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요? 그 집에서 저를 무시하면요? 상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다인에게는 더 아팠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다인은 이불 속에서 오래 울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미웠고 더 아팠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며칠 동안 부녀 사이에는 말이 거의 오가지 않았다. 상길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다인은 방 안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바늘은 천위를 제대로 지나가지 못했다. 창밖으로 아버지가 마당의 낡은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 등은 언제나보다 작아 보였다. 다인은 그 등을 보며 결국 무너졌다. 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을 때 상길은 놀란 듯 돌아보았다. 다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저 만나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상길의 눈가가 흔들렸다. 다인아, 결혼을 해도 저는 대학에 갈 거예요. 그 집 돈을 그냥 받지 않을 거예요. 빌린 돈은 제가 갚을 거고 절대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꾸 미안해하면 제가 더 힘들어요. 상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다인은 아버지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기 자신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며칠 뒤 다인은 아버지와 함께 인천으로 향했다. 고속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밭과 낮은 지붕들이 멀어졌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꼭 쥐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 오래된 바느질 도구,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넣어준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 돈은 많지 않았지만 다인은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져 차마 꺼내보지 못했다. 송도에 도착했을 때 다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넓은 도로 옆으로 유리 건물들이 반짝였고 높은 아파트와 호텔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다. 바람은 바다 냄새를 조금 머금고 있었지만 고향의 흙냄새와는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이 넓고 깨끗하고 차가웠다. 장씨 집안의 별장은 호텔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차가 철문 앞에 멈추자 다인은 숨을 삼켰다. 담장 안쪽에는 잘 가꾼 정원과 작은 소나무, 흰 자갈길이 보였다. 집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위압감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내려다보는데 익숙한 집 같았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장태호의 어머니 오미경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한복 저고리를 현대식으로 고쳐 입은 듯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다인 양 맞죠? 사진보다 훨씬 곱네. 다인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백다인입니다. 미경은 다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아버님도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고요했다. 거실 한쪽에는 도자기와 오래된 족자가 있었고 커다란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다인은 소파에 앉아도 되는지조차 몰라 한동안 서 있었다. 미경이 웃으며 앉으라고 권하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장태호의 아버지 장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은퇴를 앞둔 회장이라고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자세는 곧았다. 도윤은 상기를 보자 오래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반가워했다. 백 선생,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때 일은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상길은 당황해 손사래를 쳤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도윤은 천천히 다인을 바라보았다. 따님이 참 반듯하게 자랐군요. 눈빛이 좋습니다. 다인은 칭찬을 들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른들 사이의 은혜와 보답이라는 말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도 예의 없이 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빌린 것으로 생각하고 꼭 갚겠습니다. 저는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미경과 도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경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호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요즘 그런 말을 하는 아이가 흔치 않은데 다인 양은 참 단단하네요. 도윤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듭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건 화려한 며느리가 아니라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다인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장태호. 장씨 집안의 외아들이자 송도에 있는 호텔의 후계자. 사진 속 그는 잘생겼지만 차가워 보였다. 다인은 아침부터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송도에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 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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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송도에 비는 유리벽을 그날 밤, 송도에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희는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 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막혔고 눈앞의 조명은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졌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장태호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내라 불러준 적 없는 사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만은 이 차갑고 외로운 결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태호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다희는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창백하게 질린 입술, 배를 감싸쥔 자세까지.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반대편에서 문채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태호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다. 태호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인을 볼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초조함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다. 다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나도 아파요. 잠깐만. 그러나 태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다인의 곁을 지나쳐 채린에게 달려갔다. 젖은 어깨가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다인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호는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아파? 병원부터 가자. 그 순간 다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위험한 순간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가 뱃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다희는 차가운 빗속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백다희는 자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의 번화한 한옥마을 안쪽도 화려한 관광지 근처도 아니었다. 전주에서 조금 벗어난 완주의 조용한 마을. 오래된 단층집들이 낮은 담장 뒤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었다. 봄이면 밭둑의 냉이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낡은 창문 사이로 매미 소리가 가득 들어왔다. 다희는 그곳에서 아버지 백상길과 단둘이 살았다. 상길은 젊은 시절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했지만 세상은 늘 성실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그는 동네 수선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았다. 다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곁에서 실밥을 줍고 단추를 고르고 바늘귀에 실을 꿰며 자랐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그녀는 오래된 재봉틀 옆에 앉아 바짓단을 접었다. 하지만 다희는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었다. 새 옷을 사지 못하면 헌 옷을 고쳐 입으면 됐고 외식을 못하면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됐다. 다만 아버지가 밤마다 숨죽여 기침을 할 때, 약값 때문에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볼 때 그녀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길은 다인을 마주 앉혀놓고 오래 침묵했다. 저녁상에는 식은 콩나물국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다인은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라면 밥을 먹으며 오늘 수선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이야기했을 사람이 그날은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다인아. 상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았다.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상길은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밥상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장씨 집안에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 아버지가 크게 도움을 받은 분이 있어. 그분이 지금은 아주 큰 호텔을 운영하는 집안 어른이 되셨다. 다인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요, 그 집에서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셨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다인은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길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고 너무 슬펐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가요? 저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상길은 고개를 숙였다. 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릴 거다. 하지만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다. 네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내 등록금도 빌려주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등록금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저 그렇게 살기 싫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제가 일해서 벌면 돼요. 수선집 일도 더 할 수 있고 밤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상길은 딸의 눈물을 보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미웠다. 하지만 이미 빚은 쌓여 있었고 병원비와 생활비,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장씨 집안 어른은 오래전 상길이 큰 사고에서 자신을 구해준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보답이라는 말로 시작된 제안은 어느새 다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상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 인생을 흥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그런데 다인아,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나처럼 늙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 네가 바느질만 하다가 손가락 마디가 굳어가는 걸 보면 아버지는 숨을 못 쉬겠다. 다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 많은 집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요?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요? 그 집에서 저를 무시하면요? 상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다인에게는 더 아팠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다인은 이불 속에서 오래 울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미웠고 더 아팠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며칠 동안 부녀 사이에는 말이 거의 오가지 않았다. 상길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다인은 방 안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바늘은 천위를 제대로 지나가지 못했다. 창밖으로 아버지가 마당의 낡은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 등은 언제나보다 작아 보였다. 다인은 그 등을 보며 결국 무너졌다. 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을 때 상길은 놀란 듯 돌아보았다. 다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저 만나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상길의 눈가가 흔들렸다. 다인아, 결혼을 해도 저는 대학에 갈 거예요. 그 집 돈을 그냥 받지 않을 거예요. 빌린 돈은 제가 갚을 거고 절대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꾸 미안해하면 제가 더 힘들어요. 상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다인은 아버지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기 자신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며칠 뒤 다인은 아버지와 함께 인천으로 향했다. 고속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밭과 낮은 지붕들이 멀어졌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꼭 쥐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 오래된 바느질 도구,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넣어준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 돈은 많지 않았지만 다인은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져 차마 꺼내보지 못했다. 송도에 도착했을 때 다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넓은 도로 옆으로 유리 건물들이 반짝였고 높은 아파트와 호텔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다. 바람은 바다 냄새를 조금 머금고 있었지만 고향의 흙냄새와는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이 넓고 깨끗하고 차가웠다. 장씨 집안의 별장은 호텔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차가 철문 앞에 멈추자 다인은 숨을 삼켰다. 담장 안쪽에는 잘 가꾼 정원과 작은 소나무, 흰 자갈길이 보였다. 집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위압감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내려다보는데 익숙한 집 같았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장태호의 어머니 오미경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한복 저고리를 현대식으로 고쳐 입은 듯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다인 양 맞죠? 사진보다 훨씬 곱네. 다인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백다인입니다. 미경은 다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아버님도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고요했다. 거실 한쪽에는 도자기와 오래된 족자가 있었고 커다란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다인은 소파에 앉아도 되는지조차 몰라 한동안 서 있었다. 미경이 웃으며 앉으라고 권하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장태호의 아버지 장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은퇴를 앞둔 회장이라고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자세는 곧았다. 도윤은 상기를 보자 오래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반가워했다. 백 선생,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때 일은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상길은 당황해 손사래를 쳤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도윤은 천천히 다인을 바라보았다. 따님이 참 반듯하게 자랐군요. 눈빛이 좋습니다. 다인은 칭찬을 들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른들 사이의 은혜와 보답이라는 말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도 예의 없이 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빌린 것으로 생각하고 꼭 갚겠습니다. 저는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미경과 도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경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호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요즘 그런 말을 하는 아이가 흔치 않은데 다인 양은 참 단단하네요. 도윤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듭니다. 그날 밤 송도의 비는 유리벽을 가진 호텔 위로 칼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백다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 쥐고 호텔 로비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막혔고 눈앞의 조명은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졌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장태호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내라 불러준 적 없는 사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만은 이 차갑고 외로운 결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태호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다인은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창백하게 질린 입술, 배를 감싸쥔 자세까지.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반대편에서 문채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